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한글을 공동 문자로 채택했다는 소식에 영국과 프랑스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터무니없다. 역사에 대한 도발이다. 비판이 쏟아졌고 각국 언론은 긴급 특집을 앞다투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600년 전에 쓰이다 사라진 훈민정음의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네 글자를 복원한 순간 아프리카의 언어학자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말 소리를 이만큼 정확히 담는 체계가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잃어버렸던 글자가 21세기 아프리카의 내일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힘을 믿으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프리카 몇 나라가 복원된 새 한글 표기안을 초등교육에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글이 왜, 어떻게 거기서 쓰이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나무 책상, 분필가루, 그리고 낯선 글자를 또박또박 따라 쓰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앵커는 이친 내 소리가 아이들 모국어의 까다로운 발음을 정확히 담아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글자가 다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첩 첫 줄에 적었습니다. 논란도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전통을 지키자는 쪽, 아이들의 읽을 권리를 먼저 보자는 쪽이 맞섰습니다. 그때 현지 교사가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말을 오늘 처음 글자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묻고 나면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큰 구호보다 작은 변화에 눈이 갑니다. 첫 편지, 첫 이름, 첫 소리 내어 읽기 같은 순간들입니다. 저는 즉시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친 자모의 원리와 좋은 위치를 듣기로 했고 현지 학교 수업 참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장비를 챙기며 스스로에게 몇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말 것, 반대의 표정도 같은 무게로 기록할 것, 무엇보다 아이들의 소리를 방해하지 말 것. 아내가 길이 고될 텐데 괜찮겠냐고 묻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의 첫 읽기를 눈앞에서 본다면 피곤은 금방 잊습니다. 밤이 되자 낮에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굳은 살 덜 박힌 작은 손이 연필을 꼭 쥐고 집에서 듣던 말을 글자로 붙잡는 모습. 우리 세대에겐 당연했던 읽고 쓰기가 누군가에겐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한 나라의 글자가 다른 나라의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직접 가서 듣는 것. 알람을 맞추고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유리 케이스 속 문헌을, 모레는 교실의 숨소리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누군가의 첫 편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연장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연구자가 조심스레 영인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녹음기 불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듣고 메모하는 날이라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연구자는 한 장의 그림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벼, 목의 위치를 간단히 그린 도표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자는 모양만이 아니라 소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담으려 한 흔적입니다. 칠판에는 동그라미와 선이 그려졌고 그 아래에 잊힌 내 소리가 소개됐습니다. 설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목을 잠깐 닫아 나는 짧은 막힘, 혀뿌리를 조금 뒤로 당길 때 생기는 깊은 울림, 윗잇몸 근처에서 미세하게 스치는 소리, 입을 낮게 벌려 만드는 낮은 모음. 저는 그대로 따라해 보려다 멈췄습니다. 흉내만 내도 혀와 목의 자리가 달라지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는 부위가 이런 방식으로도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화면에는 녹음된 파형이 떴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던 소리들이 그래프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끈한 선,
갑자기 꺾이는 선, 짧게 솟는 꼭지점.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해주는 것이 표기책의 역할입니다. 적당히 써두면 결국 누군가는 평생 스스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읽는 권리는 설계의 문제다. 질문 시간이 되자 누군가 전통 문자와의 충돌을 물었습니다. 연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쓰임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어서 6주 수업안과 큰 글씨 연습장이 공개됐습니다. 손가락 그림으로 입모양을 안내하는 카드, 조부모와 함께 읽는 활동지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작은 글자를 힘들어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글씨 크기 하나가 마음의 문턱을 이렇게 낮출 수 있겠지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연구자에게 현장 기록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아프리카 새 학교의 간단한 표가 떴습니다. 언어 분포, 교사 연수 상황, 첫 반응.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얼굴을 똑같은 무게로 담아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록자의 첫 약속을 다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항공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본 것은 원리였고 내일 볼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유리 케이스 속 글자가 교실의 숨과 만나 어떤 표정을 지를지 저는 직접 보고 듣고 싶었습니다. 가나의 해안공립초등학교. 교실 문을 여니 분필 냄새와 선풍기 소리가 먼저 맞았습니다. 벽에는 동그라미와 선으로 만든 잠호표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연필을 세워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서서 장비 소리가 새지 않게 체크했습니다. 수업은 입모양 연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혀의 자리와 숨기를 손짓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거울 보듯 따라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소리는 집에서 할머니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소리랑 같나요? 선생님은 그렇다며 오늘은 그 소리를 글자로 붙잡아 보자고 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지더니 연필 긁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중반 활동은 가족 이름 쓰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말로 소리를 떠올리고 새 자모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노트를 비스듬히 보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제 시선을 느끼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종이 위에 자리 잡았다고요.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의자에 앉은 손등의 세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이 앞으로 나와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을 오늘 배운 자모로 정확히 적고 한 줄의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안경 없이 종이를 받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천천히 소리냈습니다. 문장이 끝나자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손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촬영 버튼에서 손을 살짝 떼었습니다. 장면보다 마음을 먼저 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녀 차례였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옛 노랫말 한 줄을 새 표기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글자씩 더듬어 읽다가 중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배움이 다툼을 줄이고 정을 늘린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마무리 과제는 집에 가서 편지 한 장 쓰기였습니다. 길지 않아도 좋고 오늘 배운 자모를 한 번 이상 쓰라는 안내가 덧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더딜 줄 알았는데 이름을 정확히 쓰는 순간이 오자 표정이 달라졌다고요. 해질 무렵 운동장 벤치에 앉아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새 자모 혼동이 줄어든 점, 어르신의 첫 읽기 반응, 아이들의 참여 변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하다. 읽을 수 있게 되면 묻고, 묻게 되면 듣는다.
그리고 듣는 사이에 사람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 내일은 같은 교실에서 편지 시간이 열린다. 저는 알람을 맞추고 장비를 덮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내일 또 한 번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케냐의 작은 학교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어제 쓴 편지를 서로 바꿔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 다른 언어지만 글자는 같았습니다. 루오족 소년이 키쿠유족 친구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자 교실에 작은 탄성이 돌았습니다. 발음은 자기 방식이었지만 뜻은 정확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메모에 짧게 적었습니다. 같은 다리, 다른 발걸음. 선생님은 칠판에 비슷한 두 단어를 적고 차이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혀끝의 감각, 목에서 잠깐 멈추는 숨을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몸으로 배운 소리를 글자로 다시 확인하니 실수가 줄었습니다. 쪽지 활동을 하자 아이들은 서로의 억양을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놀림이 아니라 배우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그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오후엔 교사 연수가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입모양, 그림카드, 큰 글씨 연습장, 조부모와 함께 읽는 활동지를 돌려보았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글씨가 커지니 먼저 읽겠다고 하시네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자의 크기 하나가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탄자니아의 야학을 찾았습니다. 노신사가 시장까지 가는 길을 또박또박 적어 읽자 같은 줄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로 하면 늘 섞였는데 종이에 적으니 한 번에 통합니다. 상점 주인은 가격표를 현지어와 네오 한글로 함께 써 붙였습니다. 어르신도 관광객도 편합니다. 간단한 종이 한 장이 사람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담당자가 보여준 표에는 결석률 감소, 수업 참여 증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부족 말투를 놀리는 일 감소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문자로 존중하는 경험이 쌓이자 목소리가 낮아졌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는 다름을 지우지 않고 연결한다. 그날의 진력, 아이들은 공중에 손가락으로 세 글자를 그렸고 저는 그 그림자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놓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래 머무르지 않더군요. 현지 방송의 저녁 토론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쪽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 했고 다른 쪽은 아이들이 지금 읽게 하는 게 먼저다라 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말의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악의는 없지만 서로의 근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석률 감소, 참여 증가 같은 지표가 보고됐지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문자와의 관계, 예산, 연수 방식. 끝부분에서 시범 속도 조정 문구가 나왔습니다. 느리게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교 앞으로 나가자 학부모 몇 분이 피켓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안쪽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드디어 내 이름을 읽는다는 반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낮추고 멀리서 전체를 담았습니다. 표정을 과하게 확대하면 장면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담임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처음으로 제가 썼어요. 아빠 일하는 시장 노랫말을 적어봤어요. 서툰 글씨 사이로 정확해진 소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촬영을 멈추고 잠시 읽기만 했습니다. 수업에 참관한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외국 문자를 배우면 우리말이 바뀌지 않나요? 선생님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말은 그대로 두고 글자로 길만 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 말이 오늘 바뀌었니?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조금 이동했습니다. 무엇을 읽는가에서 무엇이 닿는가로. 저녁에는 공개 라디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통문자 연구자는 복권과 공존을, 교사는 아이의 첫 읽기를 말했습니다.
사회자의 마지막 문장이 제 수첩에 남았습니다. 읽는 권리와 지키는 자존을 어떻게 함께 세울 것인가. 다음 주 공청회 소식도 그 자리에서 확정됐습니다. 며칠 뒤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학기 말까지 시범 유지 이후 재평가. 교무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편지 숙제는 계속하겠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아이들을 붙잡아요. 퇴근길 시위를 마친 어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제 이름을 한 글자씩 읽어주더군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반대의 마음 안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바람은 바뀌어도 아이들의 손끝은 계속 글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손끝을 증언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공청회 날 의회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확인하고 맨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시범학교 결과가 차례로 떴습니다. 첫 읽기 속도 상승, 철자 오류 감소, 결석률 하락. 곡선은 급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읽은 내용을 이야기로 되돌려 주는 능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현장 교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글자를 붙였더니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읽게 되면 묻게 되고 묻게 되면 서로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통문자 연구자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체계를 버리자는 게 아니다. 함께 두고 쓰임을 나누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균형을 찾자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청각 장애인 단체 활동가는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글자의 크기, 굵기, 대비 행간. 읽기는 눈으로만 하지 않는다. 몸이 함께 도와야 한다. 저는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읽는 권리는 설계다. 학부모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다. 그런데 아이가 내 이름을 세 글자로 또박또박 읽어주는 날 마음이 가벼워졌다. 학생 대표는 할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글씨는 할머니가 크고 느리지만 더 정성스럽다고요.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숫자 위에 얼굴이 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예산 연수 안내 방식, 시범 확대와 함께 전통 문자 병기, 큰 글씨 교재, 접근성 기준 마련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진 하루. 누구의 승리도 아니지만 모두의 걸음이 조금 앞으로 간 날. 이제 남은 것은 표결과 교실의 다음 수업입니다. 최종심의 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의장은 의제를 다시 읽었습니다. 2년간 시범 확대, 전통 문자와 병행, 접근성 기준 의무화. 더 붙일 말이 없자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버튼 눌리는 소리 뒤로 스크린 모서리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저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한 번만 봤습니다. 결과는 찬성 다수 가결. 환호는 없었고 긴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모두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결정문이 낭독됐습니다. 공공표지 병기 기간, 교사 연수 표준안, 고령 학습자를 위한 큰 글씨 교재, 시각청각 약자를 위한 지침 마을 설명회 일정. 저는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장면은 마음을 움직이고 목록은 마음을 계속 걷게 합니다. 특히 큰 글씨와 월 1회 설명회라는 단어에서 안도가 왔습니다. 어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를 정책이 지켜주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전통문자 연구자와 시범 학교 교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분은 오래된 것을 전시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분은 아이들 속도를 억지로 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문장이 한 줄로 엮여 제 수첩에 들어갔습니다. 지키면서 나아가기, 나아가면서 지키기.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시장 쪽 간판 몇 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현지어, 아래는 네오 한글, 글자 사이 여백이 넉넉했습니다.
글자 사이가 넓으면 마음도 숨을 쉽습니다. 저는 그 여백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숫자는 화면에 남겠지만 내일의 소리는 교실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숙소에 돌아와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읽는 권리를 모두의 일로. 내일 아침 첫 수업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숫자가 길을 열었으니 이제는 소리가 길을 메울 차례입니다. 반년이 지나 다시 현장을 돌았습니다. 교실 벽에는 큰 글씨 잠옷 포스터가 걸렸고 전통 속담과 네오 한글 문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억양을 흉내내던 장난은 어떻게 쓰면 더 잘 전해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짧은 쪽지가 오갔습니다. 내용은 소박했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름 안부 고마움. 글씨가 또렷해지니 마음도 또렷해졌습니다. 야학에서는 지난번 길 안내 문장을 쓰던 노신사가 손주에게 편지를 적고 계셨습니다. 글씨는 크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망설임이 줄었습니다. 말로는 늘 헷갈렸는데 적어보니 차분해지네요. 상점의 가격표에는 현지어와 네오 한글이 함께 적혔고 어르신들이 먼저 읽어보셨습니다. 글자 사이 여백이 넉넉해지자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구실 서가에는 전통 문자 자료와 새 교재가 같은 칸에 꽂혀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말했습니다. 둘을 같이 두니 서로가 보완됩니다. 아이들은 전통 문장을 소리로 익힌 뒤 의미를 확인할 때만 잠깐 네오 한글을 참조했습니다. 지키는 일과 배우는 일이 자연스레 한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저는 오래 미뤄둔 편지 한 장을 어머니께 썼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사와 오래된 자장가 한 소절. 다음 날 전화로 읽어드리니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소리로 들으니 마음이 더 잘 들어온다. 그 말이 이 여정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글자는 결국 서로의 소리를 오래 남게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글자가 다른 나라의 목소리를 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모두의 속도를 존중하면 된다. 오늘도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고 어른들은 편지를 씁니다. 그 문장들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덜 큰 소리로 말하고 더 오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